벌써 20년 전이 되었는데요. 모 TV 퀴즈 프로그램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어른들이 맞추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옛 기억을 더듬어 풀어보실까요? 몇 문제 맞추셨나요? 정답보다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든 문학 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관념의 어른들보다 더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눈이 있기 때문이지.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는 화장실 문도 눈이 있어서 그런 거겠네? 그렇지. 그럼 저렇게 큰 문이 이렇게 작은 내 눈 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본 형상을 알려준단다 라고 말이죠.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세계적인 석학의 대답치곤 아이의 대답처럼 유치하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말이지, 외부의 빛이 화장실 문에 다 반사되면서 너의 눈에 들어가 그 반사된 빛이 처음엔 각막에 닿고 그런 다음 수정체를 지나고 망막에 화장실 문의 모양으로 맺히는데 그 신호가 뇌로 가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으로 모장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멋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고 말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아이들의 질문은 사물의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철학적 물음들로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대체 이 언어, 말은 어디서 온 거야란 아이의 질문은 인류 최대 난제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인류 진화 단계상 직립보행을 시작으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언어가 생겼다는 설, 지구가 진화를 거치며 서로 상호작용과 협력사회가 진화하면서 언어가 생겼다는 설 등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문 학자들 사이의 논쟁인 가설일 뿐입니다. 입증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전문 학자들의 호기심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국가 간, 민족 간 전쟁으로 암울한 요즘입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이념, 이데올로기, 종교 등의 허상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꿈이 아닐까라는 아이의 궁금증은 이미 2000년 전 중국 장자라는 사상가의 궁금증,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한 궁금증과 같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위대한 질문은 나이가 들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사춘기로 넘어가면 유치한 질문으로 치부받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질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저 이성적인 간단한 대답,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 아직 어려서 몰라도 돼 라는 비교육적 대응, 질문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틀린 대답 등으로 흥미를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반응은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의 즐거움과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의 질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만을 대답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는 미성숙한 존재고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다.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건 그건 다 아이를 위한 대답이다. 뭐 이런 강박적 생각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몰라도 아는 척? 자세히 몰라도 자세히 아는 척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즐거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경외감을 잃지 않는 대처 방법 말입니다. 아이와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통찰에 이른다거나 아이와의 정신적 동질성을 획득함으로써 아이의 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험을 주기 위한 방법 말입니다. 우선 한 편의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 영국 작가죠. 존 버닝햄의 지각 대장 존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주인공 존은 매번 학교에 지각하는 아이입니다. 지각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존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는데요. 그때마다 존은 악어가 책가방을 물어 당겨 장갑을 던져주고 오느라 늦었고, 어느 날은 사자가 바지를 물어뜯어 나무 위로 올라가 사자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느라 늦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다리에 파도가 넘쳐 난간에 올라가 물 빠지기를 기다리느라 지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생기지도 않는다며 펄쩍 뛰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첫날은 300번 쓰게 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400번을 외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500번을 쓰게 합니다. 아무 말도 믿어주지 않는 선생님이 마지막엔 털복숭이 고릴라에게 붙잡혀 천장에 매달리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도와달라는 선생님의 외침에 존은 선생님, 이 동네엔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존의 말을 믿지 않다가 결국 고릴라에게 붙잡힌 신세가 된 선생님 모습에 아이들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의 대화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달 단계상 아이들의 특징을 바로 알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적극적인 듣기 말입니다. 아이가 본 악어, 사자, 파도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악어, 사자, 파도와 같지 않습니다. 아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아도 늑대를 보았다고 뛰어옵니다. 길가에 작은 웅덩이 물이 튀겨도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의 몸을 덮쳤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꾸중을 하면 아이는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혼난 게 아니고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에 혼이 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대장 존의 선생님은
존이 본 악어, 사자, 파도의 배경 상황을 잘 들어보았어야 합니다. 결국 결말 부분에 가서 존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한 선생님이 통쾌한 복수를 당하는 장면은 작가가 누구의 편인지 알게 합니다.